그땐 그랬지. 처음으로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했던 그 당시에는 그랬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아이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었지. 서로 그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평생 혼자 좋아하더라도 그 아이를 좋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 거라고, 그럴 수 있다고 자신했었지. 하지만 시간이 어지간히도 많이 흐른 지금은 그래. 그 아이의 모습은 희미해. 물론 이름은 또렷이 기억하고 부모님끼리도 아는 사이인 만큼 그 아이 소식도 간간히 전해 들어. 얼마 전엔 결혼도 하고 곧 엄마가 된다든가.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난 그냥 계속 밥을 먹었지. 속도가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고 그냥 밥을 먹었지. 놀랍게도 그날 체하지도 않았어. 그냥 평상시처럼 평범한 식사를 했어. 지금? 그때보다 시간이 좀 더 흐른 지금은 그 아이를 떠올리는 일조차 거의 없어. 어쩌다 가끔 떠오르긴 해도 담담히 바라보다 사라지지. 어쩐지 참 슬프다. 그땐 그랬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내 마음마저도, 내 감정마저도 시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거슬러서 자꾸 그 아이가 떠오르게 하는, 그 아이와 나를 모두 아는 사람들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게, 그렇게 그 아이가 떠오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슴속 어딘가에 가려져 있던 빈틈으로 지나는 찬바람이 느껴진다는 게 어쩐지 참 슬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사연으로 오프닝을 했어요. 노래랑 같이 아예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예요. 이번 주는 더 나아가서는 제가 공지 드렸던 것처럼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일부 포함될 수가 있겠죠. 오늘 읽어드린 사연이 제가 오프닝 때 좀 잔잔하게 읽어드리기 좋은 사연이라서 제가 시작부터 읽어드렸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시간을 거슬러서 자꾸 그 아이가 떠오르게 하는 그 아이와 나를 모두 아는 사람들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게, 그렇게 그 아이가 떠오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슴속 어딘가에 가려져 있던 빈틈으로 지나는 찬바람이 느껴진다는 게 어쩐지 참 슬프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아이를,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아이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누구랑 헤어졌을 때, 예를 들면 같은 어떤 커뮤니티에서 누군가를 사귀었어.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알고 그 사람을 알 때, 우리 두 사람이 헤어졌든 아니면 짝사랑이었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들이 참 나를 슬프게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사연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사연의 주인공님, 이런 애절한 이야기의 주인공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세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걸 한 여러 번, 한 5번, 6번 정도를 읽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약 한 8줄, 9줄의 내용을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사랑했던 그 아이를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비슷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저 또한 경험했던 것들이고 누구를 좋아했을 때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니까. 혹은 이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게 뭔지를 오늘 조금 나눠보고 싶었어요. 다른 이의 소식을 남을 통해 들으면 씁쓸하죠, 령혜님. 맞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걔 얘기하지 마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근데 특히 사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CC였어. 둘이 너무 좋아하고 잘 사귀었어. 그럴 경우에는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했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웬만큼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 소식에 관련된 얘기는 잘 꺼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사귀는 게 아니라 짝사랑일 경우에는 이게 안 돼. 왜냐면 나 혼자, 특히 다른 사람 모르게 나 혼자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어. 근데 주변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거야. 그럼 나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 이야기를 그냥 정말 공격당하듯이 듣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슬퍼지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라도 조금 눈치 빠르게 그 얘기 하지 말아주지. 하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혼자 시작했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엘님의 담담하게 차분한 목소리 듣기 좋아요. 주디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채팅창 카카오TV 방금 테스트 했는데 지영아 사랑해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채팅창에 이제 뜰 거예요. 지영아 사랑해님, 저도 6, 7년 전에 헤어진 오빠를 아직 못 잊고 그리워하고 가끔 혼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가슴에 비수꽃이 든. 특히 짝사랑이면 야, 나 걔 좋아하는데 꼭꼭 걔에게 꺼내야겠어? 듣기 싫어, 얘기하지 마. 이럴 수가 없잖아, 사실. 반갑습니다. 이나님, 인환님 반갑습니다.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짝사랑이 몰라. 짝사랑이 그래서 힘든 것 같아. 저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글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되게 이해가 되게 많이 됐어요. 왜냐면 이거 내가 다 예전에 경험해봤던 거잖아. 나도 이런 경험 있었잖아. 내가 누구를 좋아했었고 내가 그 아이를 좋아한다는 거는 정말 아무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그 아이의 이야기 소식을 정말 전해주면 나는 무방비 상태로 표정 관리를 해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야 하고 이럴 때 진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분. 위대한 조국님 반갑습니다. 나일님 목소리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들었었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듣죠? 우리가 수요일에 안 보잖아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만 보고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수요일까지 하고 휴방을 했었어요. 그 방송을 쉬었어요. 좀 쉬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 표정 관리하는 게 쉽지 않죠. 맞아요. 티낼 수 없잖아. 사실상 사귀는 사이인데 누가 내 전 남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정말 남들 앞에서 티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게 쉽지 않겠죠. 그 표정 관리가 되겠어요, 솔직히. 괜히 표정 관리 했다가 내 마음 들킬 것 같고 너 표정 왜 그래? 너 혹시 걔 좋아해? 뭐 이럴 것 같고. 디아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디아님 쿠키 되게 귀엽네요. 막 복숭아가 춤을 추네요. 가슴이 먹먹하다. 그리고 집에 오면 울고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한테는 나를 굳이 이렇게 슬프게 한다라는 것 말고 나를 좀 화나게 한다거나 나를 항상 내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친구나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시겠죠? 다들?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푸니님 반갑습니다.
몸은 괜찮아졌어요. 다행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회복하고 있고요. 어제 오늘 열심히 대본 쓰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할 때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직원끼리 사내연애 하는 커플 있는데 다른 직원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어떤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람들 다 아는 뭐 CC라던가 사내 커플이라던가 뭐 교회 내에서 이게 뭐 형제 자매끼리 사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말이 나오잖아. 사귀면 사귄다. 둘이 만약에 싸우고 갔는데 서로 냉랭하면 쟤네 싸웠나 보다. 뭐 헤어졌다 이러면 쟤네 헤어졌나 보다. 쟤네 요새 같이 집에 안 가더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주시하고 사람은 원래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사회생활 시작하게 되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가족한테도 상처받는 마당인데 그쵸? 원래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히려 나랑 좀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있는 사람들보다 나하고 좀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샬럿키님 반갑습니다. 와, 지영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나엘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순산하세요. 많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아이고, 메인 프로필 사진에 고양이가 참 이쁘네요. 뒷담화하는 게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말 조심해야 되는데 호석이 2마리 치킨이. 저 오늘 부모님한테 좀 맞았어요. 밥 먹는데 밥그릇 머리에 던지셔서 맞았고 지금 미안하다 연락 오는데 허들숨만 나오네요. 속상하셨겠다. 밥 먹을 때 혼내는 것도 힘든데 밥그릇을 머리에다가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기분이 어느 정도 안 좋았는지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무리 가족이고 부모님이라고 해도 너무 그렇게 언짢은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취업과의 문제를 부모님과의 마찰. 다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뭐 남편의 말, 남편의 아무렇지 않은 말, 부모님,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 이런 것들. 엄마가 막말을 많이 해요. 주디님, 남편의 아무렇지 않은 말에 요즘 간간히 받아요. 아직도 구직 중이긴 한데 구직이 만만치 않다고 하니 돈 또 골랐냐? 육아하기 싫어서 구직하냐? 그런 소리 들으니 가슴에 스크래치가. 남편 나빴다. 구직을 왜 하겠어. 가사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지. 뭐 여자가 육아하면서 그 힘든 육아를 하면서 밖에서 일까지 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살림에 금전적으로도 보탬이 되고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건데 너무 상처를 많이 준 것 같네요. 저였으면 스크래치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을 거예요. 남편 나빴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주디님. 힘내세요. 노랑이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울해서 언니 버퍼 걸린 영상 보고 웃었네요. 나는 옹냐옹냐 본인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죠. 슬프게 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사연을 보내고 싶었지만 남김님이 사연을 보내고 싶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퇴사한 뒤에 부모님께 손 벌리며 공부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속상하고 부모님께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남김님의 생각인 것이 부모님은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취업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남김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저 나이 때 청년 때는 다 저러지. 저 시기에 저럴 수 있지. 저런 시기가 누구나 오지 라고 이해를 해주실 거고
설령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마음의 무거움을 누구보다 부모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나만의 생각이에요. 사실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걱정은 되겠죠. 아, 저 아이가 잘 취업이 돼서 조금 빨리 취업을 해서 사회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은 생각 그렇게 하잖아요. 취업하고 나면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자식 걱정만 하시니까 걱정은 할 수 있는데, 쟤는 왜 이렇게 나한테 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하십니다, 부모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부모님한테 제가 엄마 아빠 서포트 해주신 만큼 제가 열심히 해서 보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세 좀 지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그럼 부모님 믿어주실 거예요. 부모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 뿐이에요. 나도 그래. 영호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너무 막 그렇게 부모님한테 짐된다는 느낌 생각하지 마. 왜냐면 나도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예전에 이렇게 나도 백수일 때가 있었잖아요. 나도 놀았던 때가 있었고, 나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딱 그거였던 것 같아.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진 않아. 뭐라고 막 너는 뭐하냐 집에서 하루 종일 막 이러진 않지만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아, 부모님이 내가 얼마나 한심할까, 나를 얼마나 짐스럽게 느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부모님 얼굴 보기도, 진짜 매일 아침에 밥 차려주는데 밥 얻어먹기도 눈치 보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임신을 했잖아요. 저는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나중에 이 뱃속에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가 이제 정말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지금 찾지 못해서 남들과 자기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집에서도 눈치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응원해주고 걱정해주고 힘든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에 대한 걱정은 할지언정, 아우 얘는 왜 이렇게 이 나이까지 나한테 짐짝같이 굴지? 이 생각은 내가 하는 생각이야. 내가 철저히 내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절대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리시고 차라리 그 걱정할 시간에 빨리 취업할 수 있게 뭐라도 좀 찾아보시고 뭐 하나라도 더 하시고, 그게 더 남는 겁니다. 저 자신이 한심하다 느껴지고, 주디오님 남편은 내가 혼내주고 싶네. 주디님 남편 내가 혼내주고 싶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 저는 옛날에 아버지랑 치킨집에서 치킨 먹다가 닭뼈로 맞은 적이 있어요. 왜 밥 먹다 숟가락으로 맞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으니까 너무 내가 있는 여기가 비정상인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는 나를 슬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위로하고 이러고 싶어서 정한 주제입니다. 가까운 이에게 상처 주고 지기도 싫고 상처받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이나 지인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실 웬만큼 가깝지 않아서는 그렇게 싸울 일이 없고 상처 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뭐라 그래야 될까, 내 모습을 100%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내 모습을 다 100% 보여주지는 않고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있어요. 약간의 불투명한 가면을. 왜냐하면 확신이 없거든. 내가 이렇게 내 모습을 다 보여줘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남인 타인을 대할 때는 되려 더 예의를 갖추다 보니까 싸우지 않게 되고,
그리고 기대를 하지 않다 보니 그렇게 서운할 일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가족한테 오게 되면 그냥 내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요. 내 모습을 다. 우리 남편 내 모습 다 알잖아. 그리고 내가 좀 짜증내고 내가 화내고 가끔 말을 밉게 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엄마 내가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니까 그냥 그 마음을 믿고 그냥 막 설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상처를 주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거리가 가까울수록 상처를 더 쉽게 주고 더 떨어지지 못해요. 그만큼 상처를 주는 만큼 더 떼어내기 힘든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송광식님 반갑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기대하면 상처받아요. 그냥 냉랭하게 마음가짐을 가져요. 가족끼리는 쉽지 않죠, 사실. 기대하면 상처받고. SJW1님, 샤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더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 주기 쉽다는 거는 진짜 아주 공감하는 바. 아주 공감하는 바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냥 내 모습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런 인간인 거 다 알고 내가 이렇게 별거 아니고 진짜 후진 인간인 거 다 아는 사람이니까 정작 진짜 내 가슴 깊이 있는 사랑은 그 사람들을 향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희생할 수 있고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손해봐도 다 상관없는 게 결국에는 나랑 평소에 자주 싸우고 나한테 상처 주고 나랑 되게 가깝고 내 가장 밑바닥 모습까지 다 본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희생도 하게 되고 사랑도 하게 되고 집착도 하게 되고 그 앞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바보 같은 모습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럴수록 더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데 그게 쉽나요? 그게 되나요? 난 그거 잘 안 되던데. 네칼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슬슬 여러분들의 썰을 풀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요. 노래를 두 곡을 듣고 올 거예요. 김필의 내일 그대와 그리고 소정의 Stay Here 이렇게 두 곡 듣고 다시 올게요. 어떤 걸 읽어볼까요? 트와이스 컴백합니까? 축하드립니다. 남에게 상처 이 말 되게 공감 간다. 스텔라오님.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가만히 지켜보면 자신이 상처받을까봐 상대에게 독하게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방어하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여린 사람들이 남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상처 주는 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말이든 뭘로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아유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라고 100% 다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 말에 일부 공감은 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제 자체가 연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라는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연약한 부분을 누군가 건드리려고 하는 순간 되게 공격적으로 변하거든요. 그게 약간 저거랑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계속해서 남한테 상처를 주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굳이 사람 자체가 연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특별히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격을 받았을 때 뭔가가 건드려졌을 때 사람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자기는 상처받기 싫으면서 남한테 상처 주는 거 진짜 질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다니까. 사람은 그렇다니까. 남양 특집을 정주행하길 더 약해져요. 보시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이 난 어릴 때 그랬거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단순한 논리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막 화도 잘 내고 소리도 잘 지르고 큰 소리 내고 이런 사람들이 난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되게 약한 사람들이야. 근데 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나는 약간 겉으로 거칠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게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특히나 겉으로 거칠게 표현한다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화를 잘 내는 거, 그리고 할 말, 안 할 말 못 참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할 말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 밖으로 꺼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내 마음 안에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질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세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약하다는 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마음이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그거를 잘 가공해서 그래 이렇게 누르자 하고 이 이성으로 참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못한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나의 마음을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지배 못 되니까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보다 정말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딱 정말 참아야 될 때와, 물론 사람이 화를 내야 될 땐 내야 되지만 참아야 될 때와 참지 말아야 할 때를 딱 구분해서 그 구분된 바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들잖아요. 막상 기분 나쁘면 나오는 대로 막말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 저도 이렇게 가끔 이제 악플이 올라오면 어떤 날은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정말 화가 나면 진짜 욕이 나와요. 제가 뭐 그렇다고 쌍욕을 한 적은 없어요, 방송하면서. 근데 정말 진짜 마이크 끄고 잠깐 욕하고 오고 싶을 때 있어. 진짜 너무 화나면. 근데 그게 내가 이성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떨 때는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밖으로 화가 나오고 감정적으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령이님, 저희 엄마가 딱 그런 타입이에요. 화를 정말 잘 내고 대놓고 감정적으로 말하시는데 마음이 여리고 약하세요. 마음이 여리고 약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 내가 여기서 화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느새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고 결국 감정이 이렇게 외면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사람. 적반하장인가? 좀 자기 듣기 싫은 소리 들었다고 화 엄청 내는 경우도 봤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좋은 사람은 없겠죠. 기분 좋은 사람은 없겠지만 나는 그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듣기 싫은 소리? 어떤 듣기 싫은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듣기 싫은 소리를 일단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어쩌다가 상대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누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번 들었다고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저건 아닌데 하고 약간 내 주장을 내세우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많이 누르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뭐지? 대화가 안 끝날 것 같은 거야. 언쟁이 될 것 같고, 그럴 때 한 번씩 눌러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말을 왜 하지? 라는 좀 약간 기분 나쁜 말을 툭 던졌을 때 화를 확 내고 싶을 때가 있다가도 한 번 참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좀 참을 수 있는 좀 마음의 탄력성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키우는 법은 저도 몰라요. 한 템포 쉬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게 좋긴 한데 저 스텔라 언님은 진짜 선명하대. 진짜 현명하신 것 같아요. 저는 화나는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낼 것처럼 장문으로 마구마구 쏟아내고 그걸 저한테 보냅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안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약간은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족끼리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 가족 중에 한 어른이 계속해서 기분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났었거든요. 화가 나서 그만 좀 하셔라 라고 진짜 입까지 그 말이 올라왔었어요. 진짜 제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 얘기했을 거야. 그만하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그만해 내지 그만하세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참았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정말. 한 3, 40분 동안을 같은 얘기를 하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데 좋은 자리였고 그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였거든요. 기쁜 자리였고 저도 그 자리를 기쁨으로 준비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도대체 누구를 까고 싶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울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참았죠, 제 감정을.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한 이틀 정도가 지났어요. 이틀 동안 계속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카톡으로라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 기분 나빴다. 이렇게.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냐. 라고 했을 텐데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었다고 해도 내가 말을 안 하고 나니까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하길 잘했다는. 내가 그때 그냥 뭐 얘기 안 하고 넘어가길 잘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셨던 분이 먼저 약간의 미안하다라는 뉘앙스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구나. 라고 또 한 번 깨달았죠.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졌을 때일수록 말을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남편하고 싸우면 저는 안 참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얘기하고 다 따지고 특히나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다 얘기하고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생각해? 내 말이 틀려?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전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그야말로 내가 남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제처럼. 그걸 깨달았어요. 한 1년을 싸우다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많이 노력해요. 내가 정말 화날 때 말을 좀 줄이자. 정말 화날 때.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잘 돼요. 생각보다. 진짜 화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서운하고 뭐 내가 이래서 서운해서 내가 오빠 때문에 울었어 이런 얘기를 옛날에 막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울었어도 얘기 안 해. 안 하고 그냥 그 다음날 내가 먼저 기분 좋게 말 한마디 꺼내고 이제 이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가족들끼리도 노력하면 돼요. 근데 저는 남편도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지만 일단은 내가 먼저 바뀌어줘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를 보면 돼요. 내가 먼저 노력해서 바뀌었어. 나는 바뀌었는데 상대는 여전해. 그렇다면 뭐 내가 할 말은 있겠지만 내가 바뀌고자 하는 그 피나는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네가 바뀌어, 네가 내 기준에 맞춰.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좀 탄력성이 좋아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되려 내 마음이 되게 편해요. 저는 참으면 바보 되는 줄 알고 참으면 바보 되고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괴로울 줄 알았는데 때때로 10번 화낼 거 5번 참으면 5번만큼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사회생활에선 마인드 컨트롤과 포커페이스는 필수로 탑재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정말 포커페이스.
그리고 포커페이스인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을 주냐면 타인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액션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딱딱 화가 나면 화나는 표정 딱 화내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표정 딱 기분 좋은 티 내고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잘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닌데 사회생활에서는 약간은 나는 내 영역을 침범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오히려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쁠까? 내가 실수했나? 오히려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알아차리기보다는 표정을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지금 내가 한 말이 잘못된 걸까? 이렇게 뭔가 상대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고 참다 못 참을 것 같아서 말했는데 왜 그동안 말 한마디 안 했냐면서 저한테 화내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제 경험을 비춰서 얘기하지만 진짜 사람들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지만 진짜 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어떻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성이라던가 사고방식이라던가 인간관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 1 더하기 1은 2라고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다수의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 집에 들어가 아무렇지 않은 듯 하는 것도 괴롭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상처받은 일 같은 게 있으면 집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난 얘기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밖에서 상처받은 일을 가지고 막 안에 들어와서 화를 내는 건 좀 그렇지만 내가 밖에서 화나는 일이 있었을 때 잠깐 집에 오는 길에 내 감정을 추스르고 집에 와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누군가에게 나 오늘 진짜 화났다. 야, 나 오늘 진짜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건 얘기해도 되지. 그런 것까지 굳이 막 그 사람한테 참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다만 들어줄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들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세상은 백인백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천인 천색, 만인 만색인 것 같아. 진짜 백인백색. 직장 다닐 때 사적인 얘기를 절대 안 했어요. 소문이 너무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다녔었던 그 직장에서 정말 사람한테 너무 질려서 나왔어요. 정말 너무 질려서 나왔어요. 제가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감정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포커페이스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포커페이스는 항상 웃는 거였어요. 찌푸리지 않는 한 가지 표정. 웃는 게 저에겐 포커페이스였는데 정말 너무 질렸어요. 그것도 같은 동료들에게 질린 게 아니고 상사와 그리고 상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는 누군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질렸죠. 한마디로 그냥 까놓고 말해서 질렸었죠. 사적인 얘기를 친분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원했지만 막상 이야기가 너무 돌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의 사적인 영역을 너무 침범하려고 했었고 저는 제 휴대폰을 보려고 시도했었던 것까지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만뒀지만 저는 그 직장을 뒤집어 놓고 싶었지만
뒤집어 놓고 싶었지만 뒤집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나오고 싶어서 조용히 나왔고, 지금도 그분이 제 핸드폰을 보려고 제 패턴을 막 풀려고 막 시도했던 걸 제가 눈치챘다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아무런 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나에게 해만 끼치는 사람들이다. 인간관계를 끊자라고 생각을 했고 끊었어요, 그냥. 근데 저의 휴대폰을 몰래 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제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료는 이미 그 회사에서 약 한 7년 정도를 근무했었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정말 안 좋았어요. 수술까지 급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수인계고 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사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나가면서 그분 자리를 메꾸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에게 저는 불만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같은 파트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한 넉 달, 5달을 저 혼자서 그 일을 다 쳐내면서도 제가 그때 자궁에 용종도 생기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혈도 하고. 스트레스로 사람 건강이 그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나간 동료하고는 계속 통화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그 상사와 그 애매한 직급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동료를 욕했어요. 계속해서 욕했고 험담했어요. 근데 그 모습에 저는 실망했어요. 어떻게 7년이나 이곳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파서 나갔는데 그 앞에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선 저렇게 욕을 할 수 있을까? 나보다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그 모습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동료에 대한 소식을 알면서도 회사 쪽에 전하지 않았고 전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 사람을 욕하면 듣고는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동료가 회사를 나가고 나서도 자주 만났어요. 둘이 저랑. 근데 그게 의심스러웠겠죠? 저랑 그 사람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근데 저랑 그 사람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그 사람들이 왜 알아야 되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궁금해하며 왜 알아내려고 하고 왜 시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저 핸드폰을 안 봐요. 일할 때. 회사 철칙이 일하는 동안 핸드폰 만지지 않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만지지 않았고 핸드폰을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패턴을 풀지도 않았죠. 그냥 옆에 놔뒀어요. 책상 쪽에. 책상 책꽂이에 넣어놨어요. 안쪽으로. 시계만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교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복사를 하러 나가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애매한 직급에 있으신 그분이 자기가 교실을 봐줄 테니까 복사를 하고 그 앞쪽 교실 애들을 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교실 애들을. 그래서 저는 그 앞교실 애들을 보러 갔어요. 제가 보던 아이들은 수업을 시키고 저는 앞교실 애들을 보러 갔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촉이 되게 좋잖아요.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그 교실에 놓고 온 거예요. 제가 원래 있던 교실에. 근데 그 핸드폰을 저분이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주보고 있는 교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으로 봤어요. 혹시 내 핸드폰을 만지나? 근데 그 사이를 선풍기가 막고 있어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제 교실로 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애들 보겠습니다.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당황하는 표정으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바로 제 핸드폰을 꺼냈어요.
책꽂이에 꽂아놨던 제 핸드폰을 꺼내서 홈 버튼 아시죠, 여러분? 가운데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그 패턴을 여러 번 시도해서 실패했을 때 그 30초 후에 다시 하세요 아시죠? 그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데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30초 이후에 다시 하세요 해서 30초부터 29, 28 카운트가 쫙 되고 카운트가 끝나면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패턴 밑에 뭐 구글, 뭐 핀 번호 입력 이런 창이 떠요. 제가 그걸 일단 캡처했어요. 그 화면을. 이 화면이 왜 뜨는 거지? 이 화면이 왜 뜨는 거지? 라는 생각에 그 화면을 일단 캡처했어요. 캡처하고 제가 패턴을 일부러 여러 번 틀렸어요. 틀려봤어요. 그랬더니 패턴을 틀려봤더니 30초부터 카운트를 세더라고요. 카운트를 세고 제가 마지막에 발견한 화면이 딱 뜨더라고요. 제가 정상적으로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친구랑 카톡을 하고 화면을 꺼놨던 핸드폰에 제가 패턴을 틀렸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네들 앞에 나와서 선생님 핸드폰 만졌어? 앞에 나온 사람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그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학원의 분위기상 아이들이 저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감히 선생님 책상에서 선생님 핸드폰을 패턴을 열려고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제가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절대 선생님 색연필 하나도 안 만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그분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 핸드폰을 만져요. 그분은 저보다 아이들을 더 잡는 사람인데. 저한테서 뭘 알아내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이 제가 그 나간 동료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 그리고 같은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는지가 궁금했나 봐요. 근데 그런 우리들만의 인간관계를 왜 의심하냐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제 인생 30년을 살면서 31년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정말 심하게 염탐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죠.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아마 이 방송도 염탐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분, 제 핸드폰을 봤던 그분 아실 거예요. 제가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셨나 본데 제가 바보라서 참은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는 그 방에서 나오는 순간 그분이 제 핸드폰을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5분 만에 들어갔더니 제 패턴을 풀려고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는 걸 그분이 복도에서 봤어요. 그리고 표정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표정 관리 안 되는 거 아시죠? 혹시 내가 들켰나? 내가 혹시 저 선생님 핸드폰 만진 거 들켰나? 선생님이 눈치챈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분은 SNS 염탐하는 거 카카오톡에 있는 그 메시지 확인, 뭐 프사 확인, 염탐은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교사들에게 그런 거를 감시하려고 했었는지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데 물론 저희 남편과 저희 가족들에겐 다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불쾌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여기서 내가 지금 두 사람 몫을 다 하면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웃는 얼굴로 저는 정말 아이들 보면서 버텼거든요. 사실 제 이야기 너무 길어져서 미안해요. 아이들을 보면서 버틴 거지 그 두 분이 좋아서 버틴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아이들 내가 정말 도망가고 싶고 그냥 내일부터 당장 가방 던지고 학원 안 나가고 싶어도 이 아이들은 선생님 하나만 바라보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선생님 한 명이 비는데 저까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애들 보면서 버텼어요. 애들 보면서. 애들이 내가 가고 나면
지금도 안 그래도 자습하고 수업 뻥 튀어가지고 저러고 있는 애들을 나까지 없으면 쟤네를 누가 볼까? 아무도 그 아이들을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학원에. 그래서 더 제가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못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언제 교사가 구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 몸은 축나고 정말 그야말로 집에 와서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죠. 그게 작년 1월이었어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한 달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어쨌든 교사가 저와 동료였던 그 교사가 나가고 나서 9개월 만에 그만둔 거죠. 그 교사가 4월부터 수업을 못 나왔었으니까 9개월 동안 저는 혼자 수업을 했었고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결국 저는 작년 1월에 학원을 그만두고 3월에 수술을 했죠. 자궁 수술을 했죠. 스트레스성이었죠.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아기가 안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술을 하고 이제 6개월 만에 지금 다리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7개월이 된 거고 제가 그때 수술하고 이러면서 방송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자궁에 조금 약간 이렇게 착상이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무튼 그때 그 스트레스성이에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심지어 옛날에 진짜 술 먹고 돌아다닐 때도 그런 병이 생긴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노이로제, 진짜 감시당한다는 느낌?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안 그래도 저 사람들 자체가 이해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나한테까지 왜 이럴까? 나를 왜 의심하고 나를 왜 감시할까라는 생각에 집에 오면 눈물만 나고 막 도망가고 싶은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맨날 출근해야 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이 집에 이사 오고 이제 일 그만두고 좀 2개월 정도 쉬면서 방송도 하고 그리고 수술하고 그리고 좀 쉬면서 이렇게 아기가 생긴 거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가씨 선생님들의 사생활도 자기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무슨 거죠, 그게? 정말 그게 무슨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더 싫었던 건 뭐였냐면은 겉으로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교양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교양 있게 말하는데 행동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상처되는 말을 내뱉어 놓고 마지막엔 교양 있는 말로 덮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너무. 그 사람은 모를 거야. 자기가 그런 행동했다는 걸. 근데 아무튼 그때는 진짜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당장 나오고 싶었어. 진짜 애들 때문에 참았지. 애들 아니었으면 저는 뭐 진짜 뭐 월급이고 뭐고 그냥 나왔을 거예요. 그냥.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얼굴을 못 보죠. 우리 얼굴은 내일 봅시다. 오늘 이야기 되게 길어졌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캠을 통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몰라, 내가 아직 겁이 나나 봐, 그 사람들이. 내 방송을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은 느낌? 나중에 한번 제가 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직장에서 소름 돋았던 썰, 막 이렇게. 내일도 하세요. 네, 내일도 합니다. 내일은 범죄 사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또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사실 50분을 범죄 사건을 방송을 하면 짧게 2개를 하는 게 조회수는 더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야기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편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버릴 내용들이 없어. 다 넣어야 돼. 그래서 저는 보통은 한 가지 사건을 되게 깊게 파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대본을 조금 쓰고 내일 오전까지 해서 마무리가 만약에 된다면 다른 거 하나를 더 준비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아마 한 가지 이야기가 또 분량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뭐 전체적으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로 범죄사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야기 개수는 그 50분을 뭐 3개로 쪼개느냐 아니면 하나로 다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느냐 2개가 되느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긴 게 좋던데 그러니까 긴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원래 이렇게 보면은 긴 거 좋아해요. 이야기 길게 틀어놓고 듣는 거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 내일은 완전 기대합니다. 내일은 미제 사건은 아니지만 의문점이 되게 많은 그런 사건. 미제 사건은 아니에요. 판결 난 사건이지만 의문점이 너무 많은 재개하려면 끝도 없는 이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방금 원고 끝났어요. 이런 공지.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진짜 아침부터 준비해도 저녁에 그 모양이 돼요. 항상. 일찍 준비해도. 어쨌든 방송은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래를 이제 또 2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임세준의 우리 그날, 그 다음에 미유의 밤하늘의 별과 그대만 있다면 2곡 듣고 올게요. 지난주에 방송 줄이신다는 라디오 그거 듣다가 중간에 잠들어서 매주 목요일 라디오만 하시는 줄 알았네요. 그러셨구나. 지금 몇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20분 계시네요. 20분 계시는데 방송을 많이 줄인 건 아니에요. 그냥 수요일에 소통방송하는 캠방을 하나를 뺀 거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더 상황이 이렇게 방송하기 힘든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제 상황에 맞춰서 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줄여야 할 때는 조금 너무 무리하지 않고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하고 나면 뭐 일단 조리원 들어가야 되고 이것저것 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한 달 정도는 제가 조리원에서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거고 대신에 조리원에 있으면서 복귀할 때 할 수 있는 방송들을 미리 준비를 하긴 하겠죠.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랑 또 방송을 다른 그 이후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 준비를 하겠죠. 노는 건 아니니까 결국 그렇답니다. 조리원에서도 일할 생각하시는 나연님. 근데 모르겠어요. 조리원의 프로그램이 워낙에 이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본 한 2개는 쓰고 나오고 싶다. 그런 생각. 근데 몰라. 근데 막상 아기 낳고 나면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내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의욕이 넘치는데 막상 닥치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자신은 없어. 그냥 의욕만 넘치는 것 같아. 건강이 최고예요. 몸이 아프면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하고파도 못하게 돼요. 그쵸? 건강관리. 관리를 해야 뭔가가 되겠죠. 너무 쏟으면 정말 하고 싶을 때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여러분들 말을 듣겠습니다. 아이 낳고 나면 몸이 만신창이가 기분이랍니다. 그게 기분일까요? 과연? 정말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엔 만신창이가 되는 것 같아. 진짜 만신창이 되잖아. 여자들 애기 낳고 나면 뼈 다 벌어지고 막 살 찢어지고 피 흘리고 관절 다 늘어나고 얼굴은 팍싹 늙어버리고 만신창이 되는 거 맞지? 만신창이 3개월 전입니다. 여러분 7개월이죠. 저번에 다뤘던 치과의사 부부살인 사건도 계속 읽어봤어요. 곰곰이 다시 한번 누가 범인일까 생각하면서. 그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제가 경비원에 대한 의심을 이렇게 하는 걸 올렸더니 어떤 분들이
아, 경비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비원이 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경비원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비원을 의심을 해본 거예요. 저도 남편 되게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 범인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 무조건 남편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있을 거고 제3자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의심할 만한 경비원에 대한 부분은 왜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것이죠. 제가 경비원이라고 확신한 것이 아닌데 다들 제가 확신했다는 식으로 뭔가 화가 나셨더라고 다들. 김기대님 반갑습니다. 내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님. 전 한동안 거울 보기 싫었네요. 그 정도인가요? 너무 슬퍼지는데요. 관리해야겠어요. 아, 그냥 쉬세요. 영원히 쉴 순 없죠. 또 방송을 해야 되고 일이니까 어느 정도 내가 회복되고 잘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까지만 쉬고 또 너무 풀어져 버리면 아예 방송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오히려 조리원에 있을 때가 더 뭐라 그러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나오면 근데 조리원에서는 그래도 조리원에서 애를 봐주잖아. 근데 나오면은 그땐 진짜 봐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어서 아마 방송을 복귀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범죄 사건 같은 것들을 준비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는 진짜 누군가한테 대본을 맡기게 될 수도 있고요. 전문적으로 글 쓰시는 분한테 맡기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토크 방송 같은 걸 조금 더 강화시켜서 토크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여러 가지로 방송할 수 있는 쪽으로 머리를 굴려봐야겠죠? 뭐 여러분들 항상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고맙습니다. 아이고 지금 다들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전 지금 배를 만져주고 있어요. 오늘 너무 얘를 앉아서 너무 혹사시킨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 또 주무시는 것 같아서 우리 라디오 방송 자려고 들어오잖아요. 그쵸? 자려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그죠? 인생의 나름의 큰일을 한번 겪고 나면 여유가 생겨요. 저처럼 요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대요. 어떤 사람은 시련을 한 번도 안 겪었고 어떤 사람은 시련을 뭐 10번 정도 겪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같은 시간의 인생을 살면서 근데 시련을 전혀 안 겪은 사람의 행복 지수와 시련을 10번이나 겪은 사람의 행복 지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시련을 10번 겪은 사람은 행복지수가 겪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분의 1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탄력성이 생겨서 이 뭐라 그러지? 마음이 좀 많이 연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들어와도 아,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해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큰 일 자체를. 정말 대수로운 일도 대수롭지 않게 쿨하게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련을 겪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들 800개 해주면서 재우는 중. 아들 내 방송 듣고 있나요? 내 방송 듣고 있나? 저희 뱃속에 있는 딸은 제 이야기를 이걸로 듣고 있을 거예요. 제 목소리를 이걸로 듣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대본 막 읽어주고 막 범죄 사건 읽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3년을 쉬고 신학기라 벌써 일 시작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그냥 맘 편히 놀고 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내가 어저껜가? 어젠가 그 얘기했는데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야, 진짜 잔고 있는 인생 너무 부럽다. 나도 잔고 있는 인생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통장 잔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잔고 있는 인생보다 잔고 없이 그냥 잔고 없어도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더 멋있는 거야.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 웃음을 돈 때문에 내 웃음이 눈물이 되고 눈물이 웃음이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 그 정도의 깡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그 정도의 쿨함? 이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사람이 돈에 되게 흔들리잖아요.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이러는데 그러지 않는 거. 그래 나 통장에 돈 없어. 나 근데 좋은데 왜? 이럴 수 있는 여유, 쿨함. 이런 게 어디서 올까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러워요. 그러니까 스텔라 옷님도 그냥 쿨하게 사세요.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진짜로. 쓰고 나면 없는 게 돈인데요. 뭐 벌면 있는 게 돈이고. 미래 프로파일러 훈련을 하는군요. 다리미는.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는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돈을 많이 못 번다고 생각보다. 밥은 먹고 살지만 방금 돈 얘기했는데 돈 없으면 어때요? 이래놓고 딸이 프로파일러 훈련한다고 하니까 돈 못 번다는데요. 이게 뭔가요? 전 쿨하지 못하거든요. 전 멋있지 않으니까요. 진짜. 벌써 11시 35분을 지나고 있군요. 저희 남편은 아직도 퇴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이제 라디오 방송 들어가요. 전화기는 비행기 모드라서 폰으로 카톡해줘요. 출발할 때. 12시에 방송 종료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전에도 제가 8시 45분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8시 45분에 보낸 문자는 아직 확인도 못했고 그 전에 7시 12분에 저녁 맛있게 먹으라고 보낸 문자는 읽긴 했지만 답장을 못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쉬지 못하나 봐요. 너무 힘들 것 같아. 지금 남편이 이제 사무실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라서 지금 사람 없이 현장에서 진짜 미친 듯이 일할 거예요. 가엾은 우리 남편. 오늘 맛있는 거라도 그것만 교촌치킨이라도 좀 시켜줘야겠다. 일을 잠깐 쉬고 난 이후로 일이 고프고 일이 하고 싶고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싶네요. 한창 일할 때는 일하기 싫었는데 그쵸. 일할 때는 나는 어떤 생각까지 했는 줄 알아? 진짜 이거 내가 뭣도 모르고 생각한 거니까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학원에서 일할 때 말고 제가 학습지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업이 되게 잘 됐어요. 제가 이게 좀 소문이 나서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엄마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막 제 회원이 너무 많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학습지라는 게 교육 영업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누구한테 뭐 사주세요, 저한테 뭐 주세요, 이런 걸 유도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이제 뭐 누구한테 이게 예를 들면 과목을 받아와야 되는데 매월 일정 과목을 받아와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엄마들이 선생님 얘 국어 좀 시켜야 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다른 선생님 같으면 네, 예, 시키세요. 막 이럴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제 이 영업이 하나 들어오는 거니까, 실적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제가 지금 국어를 할 상황이 아닌 거야. 지금 수학도 다 못 푸는 애를 왜 국어를 시키냐는 거지. 그럼 저는 정말 말일에 실적이 고파도 안 받았어요. 그런 걸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요, 어머니, 쟤는 지금 국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애 수학이나 좀 안 밀리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내가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이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모 입장도 아니야. 부모 입장도 저한테는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봤을 때 시킬 수 있는 애고 시켜야 될 애들만 시키는 거지, 그냥 막
그냥 마구잡이로 시키면 이건 분명히 나중에 우수수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일이 잘 한 2개월 정도는. 근데 나중에는 이게 3, 4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런 걸 믿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은 저 선생님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때도 하지 말라고 하고 하는 선생님인데 그러다 제가 가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이제 어머님이 무조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제가 악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막 학생이 너무 느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막 40명의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3, 40명의 학생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돈은 많이 벌었지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와 진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화장실에 안 가도 될 정도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땀으로 다 배출이 되는 거야. 진짜 너무 힘들어. 계단을 한 과목을 하려고 빌라 4층까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여름에. 그 무거운 교재를 들고. 차도 없었으니까. 와 진짜 그 동네 그러니까 하루에 30명에서 40명을 월화수목금을 돌면요. 제가 그 지역 동네를 집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아이들 집을 층수 그 다음에 건물마다 비번 이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그리고 가끔씩 요일이 바뀌는 데들 있으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막 이동하고 막 난리 쳤거든요. 그래서 막 난리를 쳤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그때 그렇게 일하면서 물론 되게 감사하잖아.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감사한데도 너무 힘드니까 일을 때려치고 싶은 거야. 진짜 하기가 싫은 거야.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애들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가면은 가끔 집에서 애기 보시는 엄마들 있어요. 애기 보시는 엄마들 있는데 그 엄마들이 집에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이렇게 애기 하나 안고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 오셨어요. 그리고 막 되게 여유롭게 커피 타주시고 막 쿠키 주시고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제가 뭐 결혼이 뭔지를 압니까? 제가 뭐 부부가 가사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압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나도 제 집에서 저렇게 편하게 애 키우면서 살림이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이 밖에서 일할 건 일할 게 못돼. 이게 사회생활이라면 난 하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저 엄마들 집에서 그냥 편하게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하고 진짜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러니까 육아랑 살림은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내가 지금 느꼈어. 그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육아와 살림을 했을 텐데 누군가의 눈에는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걸로 보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일 그만두고 싶어서 나 그냥 빨리 시집 갈까? 나 아무나 붙잡고 시집 갈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런 걸 계속 소망을 하다가 정말 백수가 된 거예요. 정말 백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27살 때쯤이었나? 1년을 놀았나 봐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물론 알바는 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취업을 한 건 아니니까 그냥 전 일을 쉬어본 적은 없어요. 놀았던 적은 없지만 뭔가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백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매일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정도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디야 커피에서 27살에. 막상 내가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다시 또 회사를 가고 싶은 거야. 뭐라도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 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천직이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원에 취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를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28살 때부터 31살까지 가르쳤죠. 작년이니까. 31살까지 3년을 가르치고 이제 그걸 그만두고 방송을 시작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집안일도.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육아까지는 아니어도 전업주부잖아요. 이렇게 주부 일을 하잖아요. 그 주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친정집에 살면서 저희 집이 항상
항상 주방이고 냉장고고 무슨 화장실 바닥부터 시작해서 진짜 깨끗했거든요. 너무너무 깨끗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바닥도 깨끗하고 옷장도 항상 정리되어 있고 그게 그냥 원래 깨끗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철이 없죠. 시집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봐. 내가 이렇게 살림을 해보니까 그래서 나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결혼하고. 근데 생각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점점 집이 더러워지는 거야. 맞아. 깨끗한 환경은 엄마가 만든 거라는 걸. 나는 결혼 전처럼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화장실이 더러워지고 싱크대가 더러워지고 나는 근데 항상 깨끗한 것만 봤었거든. 와, 엄마가 다 치웠던 거구나. 이게 다. 아, 그냥 가만히 있어서 깨끗했던 게 아니구나. 엄마가 정말 자주 닦았구나. 자주 힘들게 했구나. 집에서 음식물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도 엄마가 매일매일 음식물을 깨끗하게 버렸기 때문이고 집에서 벌레가 나오지 않았던 것도 엄마가 항상 매번 관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했기 때문이고 화장실 바닥에 곰팡이도 없고 뽀송뽀송하게 물기 없이 말라 있었던 것도 다 엄마가 했던 거고 변기가 속부터 겉까지 뽀송뽀송 하얗게 깨끗했던 것도 다 엄마가 했었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결혼하고 느꼈어요. 진짜로. 수건 마찬가지. 모든 거. 옷부터 시작해서 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20몇 살 때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는 엄마들이 놀고 먹는다는 생각을 했었던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뭣도 모르면서 내가 좀 교만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그래서 결국에 뭐 백조가 됐었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진짜 슬프죠. 어쨌든 그것도 나를 슬프게 하네요. 머리카락 제거하는 것도 보통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전 머리카락 제거를 잘 못해요. 못 만져요, 잘.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죠. 하는데, 어우, 막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 내 머리카락인데, 그게 싫어. 아, 산후 우울증 걸리신 어머님들이 많아서 애들 상담할 때뿐 아니라 그런 상담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휴.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상담까지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빨리빨리 딱딱 끊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또 내 고객이기 때문에 또 서운하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럴 때 되게 난감해요. 사실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뭐 이렇게 애 상담하다가 이제 엄마가 갑자기 아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애들 아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끝이 없는 거야. 뭐, 아우 얘네 아빠가요. 뭐 어쩌고. 아 선생님 시집가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애도 낳지 마세요. 막 이러고. 결혼하면 고생이야. 막 이러고. 난 빨리 다음 주 가야 되는데. 분 단위로 그 스케줄을 짜거든요. 아 진짜 여러분 아이고 벌써 시간이 11시 47분이 됐습니다. 저는 칼 종료를 해야 됩니다. 방송을. 왜냐면 내일 방송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물론 우리의 대화는 늘 주제와 다르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만 여러분들이랑 또 이런 저런 수다를 떨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디오 방송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요일은 칼 종류죠. 그쵸? 다음 주 주제도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1개가 될 수도 있고요.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주는 많이 사연이 없었어요. 몇 개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오프닝 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사연이 참 좋아서 좀 시처럼 읽어드리고자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좀 위로받는 느낌이죠. 그쵸? 그리고 제가 오히려 이제 목요일은 시청자가 많이 없어요. 지금도 보시면 뭐 이제 20명 조금 넘고 계속 이렇게 가는데 제가 구독자가 2만 명인데 시청자가 20명이라는 건 진짜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저도 좀 힐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채팅창도 제가 읽어드릴 수 있는 빈도가 더 높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것도 시청자가 되게 많아진다면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제가 범죄 사건 할 때는 막 시청자가 막 180명, 200명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속도의 10배로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못 읽어드릴 때 되게 미안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할 때는 채팅창이 다 보여서 제가 좀만 신경 쓰면 다 읽어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범죄 사건 제가 10시에서 10시 반 정도에 최대한 시간 맞춰서 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9시쯤이나 뭐 이럴 때 공지 한번 올릴 거고요. 내일 최대한 방송 늦어지지 않도록 오늘 방송 칼 종료하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대본 쓰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또 대본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지금 11시 50분이고 방송 종료 10분 전이에요. 노래 한 3곡 정도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밤이라서 시끄러운 노래는 안 틀게 돼요. 그래서 조금 조용한 노래로 3곡 들려드릴 텐데 노래 선곡 기준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뭘 들을까요? 잠시만요. 커피소년. 오늘은 노래 3곡을 들을 건데 마지막 곡으로 옥주현과 더 레이의 이별 복습, 그리고 2번째로 공유의 너라서, 그리고 3번째로 커피소년의 충분해. 이렇게 3곡 들을게요. 여러분들 노래 너무 좋으니까 노래 다 들으시고 가세요. 틀어놓고 노래 들으시고 오늘도 굿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노래 끝나고 방송 자동으로 종료되니까 노래 듣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힘드실 텐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지영아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나일님. 네, 좋은 사람님도 오늘 고마웠습니다. 별빛님 고맙습니다. 자, 노래 틀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